네, 파우저 독립학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1982년 여름 36년 전에 한국과 첫 인연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반갑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영어로는 unusual한 그런 네. 그런 게 많으신 게, 일단 독일어를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남산 독일문화원에서 1990년에 배우셨고, 또 일본에서 영어도 가르치셨지만은 한국말을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영어로 먼저 쓰시고 번역하신 게 아니라 한국말로 먼저 쓰신 분, 아주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근데 이제 언어 그 자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어 그 자체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서 독일어는, 지금 독일어 많이 못하지만 이제 그때 독일 통일하고 있었고 뭐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배울 수 있는 데가 이제 많기는 한데, 제일 잘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저기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갔고, 뭐 한국어를,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던 게, 그거는 조금 더 학술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 모국어 아닌 언어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국어로서 배운 언어를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영어 대신에 이제 한국어 가르치고 싶었고, 이 책은 한국어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다 영어 필수로 배우기 때문에 외국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어떤 의식이 높은 독자층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직접 한국어로 쓰면 조금 더 깊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긴 책, 아주 길고 그런 어떤 교양서 같은 책을 한국말도 쓰면 이제 본인의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는 어떤 계기도 되고요. 그렇게 좀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언어의 도전, 뭐 약간 특이한 어떤 그 환경에서 이제 쓰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외국어 전파담이 그야말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네네. 몇 부 정도 팔린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정보가 이게 일단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출판사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독특한 책이라서요. 네. 근데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 언어, 라틴어로 이제 그 이슬람의 꾸란이 처음으로 번역된 게 1143년 스페인에서. 그것도 이제 돈을 후원해 준 게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모르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은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켜야 되니까, 전환, 소위 그냥 말로 하면 전환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그 믿는 정교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서 언어하고 정보의 그 상호 관계가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또 이슬람 핵심은 꾸란이다. 꾸란을 그 서양 언어로 번역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개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뭐 그러지 뭐 않은 측면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설교 활동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기독교를 이슬람 사람한테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기독교에 전환하게끔 해야 되니까요.
근데 같은 행위는 이제 스페인은 저기 북미에, 남미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서 또 같은 선교할 저기 했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네. 독립한 다음에 히브리어를 네, 거의 사화가 됐던 히브리어를 부활시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언어 회복 운동이다. 그렇죠. 예. 거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한국이 그 일본의 통치를 500년을 받았는데 독립하면서 다시 한국어를 다시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 일단 히브리어는 19세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은 이렇게 유태인의 성서의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화 일단 회복시키려면은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그 도구가 두 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문법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표준 문법이 있어야 교과서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사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전에 현대 생활에 맞는 단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은 19세기 말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습은 어떤 열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도구가 있어야 학습이 가능한 건데 재미있는 역사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쓰지 않는 말이고 이제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없는다라고 많아서 그렇죠. 새로 만들 때 그걸 아랍어에서 많이 따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랍 쪽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것 같지만은 또 그는 의외의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저기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가 독립한 다음에 산스크리트 부활 운동을 해서 그래서 상당한 수의 그야말로 이제 제1 모국어가 산스크리트어라는 그렇죠. 한 몇천 명인가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인도에 이제 인구가 크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 있지만 그래도 몇 명 있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대학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뭐 한국에 한문으로 하는 대학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인도에서 유지하는 학문 언어로서 이렇게 유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은 외국어에 대한 그 말 자체가 생긴 게 오래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foreign이라는 말이 생긴 게 14세기. 14세기. foreigner가 15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사람은 스페인 사람, 저 사람은 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이라는 말은 있었지만은 어떤 총칭으로서 저 사람은 외국인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책에 이 레네상스 시대, 뭐 레네상스 언제 시작했는지 이제 뭐 15세기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약간 도시화 시작하고 교류 상업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조금씩 국가 형성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야 이제 남이 foreign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 전체 굵직한 테마 중에 하나는 외국어에는 외국어 전파에 어떤 정치학, 국제 정치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또 한자를 쓰는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이 언어 제국주의 내지는 언어 패권.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제시대 때 조선어학회를 만든 것도 일종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의 정치학과 국제 정치학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배경 자체는 그렇지만은 개인이 언어를 통해서 하여튼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즐거움이 일단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뭐 성취감을 개인이 개인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저의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제일 큰 거고요. 근데 시야도 넓히는,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 책 읽고 뭐 그 어떤 다른 관점에서 또 같은 현상 볼 수 있는 어떤 시야 넓히는 굉장히 교양의 그 측면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뭐 말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뭐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그 시야 이렇게 약간 세계관 넓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네. 그러니까 소통의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시야를 넓힌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막연하게나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사례를 좀 들어주셔야지 그렇구나. 내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재미있는 체험 즐거움이 있겠구나. 몇 가지 사례를 좀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통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 맺고 이제 얘기하면 더 깊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사용하는 어떤 나라, 언어 사용하는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모든 사람은 영어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제 한국어로 소통하면 훨씬 많이 깊게 한국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그거하고 관계해서 배려하는 마음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지금 숙박하는 동네가 한성대입구인데 근처에 약국 갔어요. 약국 갔는데 그 약제사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한국말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약간 억지로 어렵게 영어 하는 것 대신에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제가 한국 문화를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이렇게 배려하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기가 좋죠.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히 한 나라에 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시야 넓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직 뭐 매일매일 거의 매일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하면서 이제 영어 신문 뭐 이렇게 2개 좌파 약간 진보적인 이제 보수적인 신문 그게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보고 그다음 이제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문 진보적인 신문도 보고 일어 신문 예를 들어서 뭐 니케이나 아사히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터졌다 어떤 형사 아니면 무슨 뉴스가 터졌는데 그 여러 신문을 읽으면서 시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읽으면 그 시각에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다양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접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 아침에 이렇게 세 국어,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신문 읽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어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나라별로 다르고 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상대적인 좌파 우파가 다르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뭐 일단 북한 문제 그게 이제 뭐 북한 문제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북한의 핵 개발 뭐 이렇게 이런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 그리고 남한하고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보적인 신문은 이제 트럼프한테 문제 있다, 미국한테 문제 있다. 진보적인 보수적인 입장은 이제 북한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이제 북한 인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북한 인권 얘기하는 거는 보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진보 쪽에서 또 북한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각 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 같은 현상이라도
그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물론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누가 뭘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거는 다 사실은 비슷한 똑같은 건데 그 사실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도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재미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종교와 언어의 관계에서 네. 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회의 지배자였다. 네네. 그러면 이제 탈종교 시대에서는 그 무엇을 읽어야 지배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경전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아니면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점점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어 아니면 언어가 거기서 조금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제 자본주의 발전으로서는 돈이나 이렇게 자본이나 이렇게 권력,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것도 근데 만약에 말씀 속에 뭐가 있다면 이제 IMF 때쯤 아니면은 IMF 끝나고 나서 영어 격차이라는 말이 있었죠. 한국에 인터넷 격차.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저기 이제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드, 뭐 디지털 격차. 그것은 이제 한국 상황, 뭐 다른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고대 시대만큼 아닌 거죠. 근데 이 조선 시대에는 유교 경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사대부들이 이제 지배자였고, 뭐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제 꾸란을 일단 읽어야지 지배자였고, 또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그래 지배자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학력, 사회적 자본, 그게 이제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그게 이제 그 professional class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 그게 이제 내용은 달라졌죠 외국어하고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외국어나 뭐 어떤 이런 자국어로건 외국어로건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글로벌 영어 이제 책 맨 끝에 글로벌 영어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썼죠 마지막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중국도 아마 그럴 테고 남미도 그럴 테고 영어 모르면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유리한 점이 많다. 근데 꼭 영어를 해야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영어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는 이제 국력이다. 이제 외국어도 국력이다. 그게 개인의 경쟁력이고 국가 전체를 보면은 이제 국력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이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뭐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거 안 바뀌나요? 책 끝에 거기 이제 AI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근데 AI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오늘 얘기하는 AI 오늘의 AI 이야기는 이제 다음 달이나 1년 후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예측하는 것은 AI 때문에 그 자동 번역이라든가 쉽게 다른 언어로 만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순한 정보 얻기 위해서 외국어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다. 그래서 약간 특별한 목적, 뭐 시야 넓히는 거, 소통 이런 목적을 위해서 외국어는 이제 추가 언어죠. 그러니까 외국어 말고
이제 추가 언어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지금처럼 무조건 영어로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왜냐면 영어권하고 소통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 언어의 개념은 사실은 지금 국어 있고 국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너, in, out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 대한민국의 이제 뭐 베트남에서 온 저기 다문화 가족의 며느리라든가 또 다른 외국인이 있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는 이민자가 많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이제 한국 사람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LA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한국어는 외국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지역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추가 언어 개념은 그런 거니까 앞으로 추가 언어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조금 더 자기에 가까운 것에 또 소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언어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국내 베트남어이라든가 이게 이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측이니까요.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 책의 뒤쪽에 그 외국어 학습법 내지는 교수법의 역사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19세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비롯한 스페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하시는데 이제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늘 받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교수법은 이제 책에 소개한 교수법은 다 학교에서 사용했던 그 교수법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30명 아니면 20명 이제 교실에 갖다 놓고 똑같은 속도, 똑같은 어떤 식으로 외국어는 흡수하지 못해요.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수법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제 많은 학생한테 대량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배경인데, 근데 지금은 학교 이외에서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개인이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그 연관의 이렇게 관련성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하고 학교 이외에서 뭐 아무 공부하지 않은 전제하에 그래서 학교가 고립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럴 수 없었던 시대이지만 지금 인터넷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교 이외에 본인에 맞는 학습법이 뭔지 그거는 발견해야 돼요, 본인이.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뭐 이거 싫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이제 이 정도의 의식이 있는 거지. 뭐 만약에 이제 내일 도쿄 갔다, 아니면 내일 중국 갔다, 뭐 내일 미국 갔다 이렇게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그 말을 조금 연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소위 independent learner, 독립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길 것인지 중요한 과제. 그거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영어 학습법, 중국어 학습법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나 모든 하여튼 외국 학습에 공통되는 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책의 그 논쟁거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법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특히 그 교수법 안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모어, 그러니까 모국어의 역할.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은 영어만 사용할 것인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모국어, 모어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외국어, 이렇게 다른 언어는 배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그 바다에 떨어져야 이렇게 몰입해야 이제 몰입해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데 학교 교육이나 이렇게 보통은 한국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집중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죠? 한국 고등학교 영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4시간? 5시간? 뭐 그 정도일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집중 못 하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수업 받고 학원도 다니지 않습니까? 네. 학원 다녀도 그것도 학교 있는 일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고 영어를 예컨대 10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뭐 열흘 내지는 뭐 한 달 동안 한자도 영어는 안 들여다보고 그런 거보다 떨어지죠.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영어를 매일매일 하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매일 10시간씩 뭐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동부에 그냥 거기에 몰입되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보통 사람은 생활이 있고 또 학교에서 다른 교과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안 된 어떤 현실 안에 집중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이 책이 이렇게 좀 방대한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책을 통해서 약간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좀 외국어에 대한 좀 새롭게 외국어의 어떤 역사이나 외국어 왜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제 지금 외국어 이렇게 세계에 사용하는 외국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앞으로 외국어가 만약에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추가 언어를 이렇게 변했을 때 그리고 AI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제 소망입니다. 네.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